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 김민지 변호사. 강명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관련해서 인정되는 사례,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군사건 중에 제일 많은 게 성폭력 범죄인데, 성폭력 범죄 중에 강제추행 사건이 많이 있어요. 네. 이게 본인만 생각해서 친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들이 나중에 강제추행으로 해서 이렇게 형사범죄로 되어서 기소가 된 사례가 많죠. 네. 저희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랑과 추행의 경계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 추행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추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강제추행이 일단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사건, 또 대법원에서의 판례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김민지 변호사님, 네. 강제추행죄가 무엇이죠?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폭행, 협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판례에서는 추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습추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기습추행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기습추행이라는 것은 폭행, 협박이 전제되지 않고 추행행위만 있는 경우에 그 추행 행위가 기습성으로 인해서 피해자로서는 이에 실질적으로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기습성을 인정해서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추행행위 자체가 곧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을 기습추행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기습추행 사건 중에 인정된 사건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직원 회식을 마친 후에 같은 회사 격리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했고 피해자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모텔에 함께 가고 싶다. 모텔에 같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게 유죄로 인정된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손목을 잡은 행위 자체가 폭행이면서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피해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했겠죠? 따지고 보면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라는 행위 자체만 보면은 사실 폭행에 가깝거든요. 손목을 잡아 끌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모텔에 함께 가자 이런 류의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행이라는 게 행위 자체만 가지고 추행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관계,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전후 사정 여러 가지들 고려해서 이게 추행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만약에 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분관계가 친했고 그와 유사한 행동들을 평소에 좀 자주 했거나 또 서스럼 없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행의 고의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조금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데이트 폭력, 데이트 이제 성폭력이라고 해서 데이트를 하다가 피해자가 스킨십을 원하지 않거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것도 역시 강제추행이 된다. 근데 한 번쯤은 무죄가 됐다가 그 다음에 유죄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유죄가 되고 이런 이제 사건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죠. 강제추행이라는 게. 그리고 또 혹시 또 어떤 사건들이 또 인정된 사례가 있죠? 회사의 이제 상급자가 피해자 등과 같이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에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이렇게 툭툭 친 그런 사건, 그러니까 일명 헤드락 하듯이 이렇게 한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다가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강제추행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뭐 모욕감, 더 나아가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많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정된 사례 말씀드렸는데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까요? 캐디 사건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캐디의 그 쇄골 부분을 툭 찔렀을 때 그 찔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강제추행이 되느냐라고 해서 많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안인데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일단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다투어서 무죄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피해자 진술 자체를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피해자 진술을. 그렇죠. 그래서 그 피해자 진술 부분을 분석을 해서 가해자한테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네. 과연 피해자 진술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확인을 하고 가해자라고 하기엔 적절하진 않지만 무죄를 다투시는 우리 의뢰인들은 아니다, 이 사실관계는 거짓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거짓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소장에 고소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진술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일단 고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고소 내용과 참고인으로 들어갔을 때 진술조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게 없는지, 모순점이 없는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확인을 하죠.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고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일자가 특정이 됐잖아요.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피해자가 보니까 그날 자기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날 피해를 받았다, 어디에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피고인은 그날 거기에 있지 않았다. 이런 관련 자료, 그날 뭐 이렇게 카드, 영수증, 다른 데 있었던 그다음에 뭐 물건을 샀으면 그날 물건 영수증, 그 시간에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제 자료를 받아서 확실히 좋죠. 그런 사안은 확실히 좋고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는 이제 증인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인 부를 때가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 증인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증인을 부를 때는 신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소장, 참고인 진술조서, 법정에서의 증언 이 세 개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거라면 불이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부각을 해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써야 무죄가 될 확률이 있죠. 근데 이제 군인을 상대로 하는 이제 강제추행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남군이고 하급자가 여군인데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해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은 거 한 번만으로 징역형 또는 선처를 받았을 때 집행유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군인은 집행유예가 되면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 번의 행위만을 가지고 한 20년, 30년 한 군인을 제적시킨다는 것 자체가 판사님들이나 군검사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최대한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해서 사안 자체가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미치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많다라는 것을 최대한 또 변호를 해서 무죄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기소유예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도 맡았던 사건은 뭐 상하급자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병사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군인들 강제추행.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양형변론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들, 이게 징역형밖에 없다라는 사정,
그다음에 이 친구가 앞으로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전과가 남는 경우에는 직업군인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저희가 이제 변론을 해서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사례를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남군끼리 이제 친하다 보니까 장난으로 이제 상급자가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장난을 쳤는데 이제 피해자인 남군은 이제 그게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수사가 됐고 그 수사에서도 한 행위를 맞으니까 인정을 했는데 장난삼아 한 거는 맞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추행의 고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선처해달라는 양형 변론으로 갔던 거죠. 예, 지금까지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혼자서 이게 추행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게 인정될 것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이거를 추행이 아닌 것으로 주장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